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세게 좀 아침에 좀 두들겨 맞았다가 네. 조금 양선으로 마감이 됐어요. 일단은 미증시에 대한 하락이 상당히 좀 난폭했고 나스닥이 결국에는 좀 바닥을 싹싹 긁을 내려오듯이 내려왔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왔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좀 그렇게 좀 얕게 좀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박스권도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뭐 이쪽에 저 1월 말 정도 찍었던 바닥 그 위로 이렇게 또 좀 저점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위쪽으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좀 고점과 저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내리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일단 뭐 언젠가는 어디로든 뚫고 나가겠죠. 근데 뭐 지금 오늘 캔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일단은 그 조금 박스권은 좀 더 좁혔습니다. 자, 근데 그 안에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뭐 요런 국면에서는 그렇게 뭐 종목별로 지금 오늘 보면 삼성전자도 전저점을 이탈을 해버렸죠. 네, 새로운 신저가를 경신을 했고요. 일단 장이 끝날 때까지 했을 때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3 정도 미쳤는데 지금 이제 개장 시간을 좀 앞두고 있는 시간대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보합권에 근접한 위치인데 이렇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에 대한 또 장중 분위기도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삼성전자가 전저점을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또 전에처럼 또 막 이렇게 지수 시장 자체에 그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지수 자체가 많이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뭐 그런 시장이고요. 또 뭐 종목별로 박스권 뭐 이 정도로 보셔야 될 텐데 자, 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그 투자의 신 시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진시진 시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점점 좁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어디로든 튀어나갈 겁니다. 근데 그 튀어나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 매매가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600 가까이 정도 그쯤 되면 한번 찔러 볼 만한 한 그런 자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2600포인트 근처 정도면 전저점이라 해봤자 591포인트입니다. 이걸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2600포인트 근처에서 사면 뭐 지수 기준으로 1% 내외 정도 뭐 종목도 지수보다 훨씬 좀 더 빠진다라고 보고 그래도 뭐 한 2, 3%? 3, 4% 정도 손실만 보고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2600포인트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찔러보고 그리고 이탈하면 뭐 정리를 하고 이때는 2600포인트 근처는 내가 감당해야 될 손실보다 기대되는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들어가 보는 게 좋고요. 이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확률 게임이지 주식은 뭐 10번에서 10번, 100번에서 100번 다 맞출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2600포인트 근처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지난번에도 몇 번 이렇게 바닥을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뭐 저 62평선이나 22평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2평선 근처 정도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다라면 요때는 좀 저 위에서 그거는 그때는 조금 또 밀리기가 쉬운 밀릴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자리니까 그 좁은 박스권 내에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시면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점점 좁아진다는 말씀은 이평선이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캔들 자체가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저점이 여기보다 여기가 높잖아요. 네. 여기가 높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높고 그리고 고점도 마찬가지 여기가 높고 자, 고점도 점점 낮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점 높이고 고점 낮추고 이렇게 포위를 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박수렴. 그러니까 포위를 이렇게 해간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어느 순간엔가는 위든 아래로든 터질 거예요. 터지면 그때는 좀 잘 대응을 하면 되고 아직까지는 일단 뭐 박스권 정도로 그렇게 보고 좀 매매를 하시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좁아진다길래 이평선들이 끼어 있는 자리가 좁아지는 줄 알았죠. 이평선 자체도 지금 저 위에 가면
이 저 주가가 좀 올라가서 네. 한 2,700포인트 근처나 그쯤 가게 네. 되면 네. 거기서 다 모여요. 5일선이야 그렇죠? 당연히 따라 네. 올라올 거고 주가 네. 거기 가고 20선 거기 있고 60선 거기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거의 그 자리가 네. 또 다시 변곡점이 되는 네. 그런 작용을 하게 예. 되는 뭐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일단은 제 차트를 한번 좀 올려봐 주시면요. 뭐 이재필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일 겁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저점이 또 조금씩 올라오면서 수렴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모든 이평선들이든 가격선이든 모아지는 이 위치가 나오게 되면은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보통 우리가 변곡점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면은 큰 방향성을 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때는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님 또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 확률적으로 게임을 하자 그러면은 지금은 생각보다는 박스권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면은 여기서 손절을 쳤을 때 손절에 대한 깊이가 깊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라인대가 지켜져서 올라온다라면은 상단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노려볼 수 있는 위치는 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좀 단기적인 매매를 찔러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네. 이렇게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제가 정리 잘했죠. 예, 그리고 2,700포인트 근처 정도 예. 그쯤을 가게 되면 이때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작고 예. 좀 저 박스권 하단까지 밀렸을 경우에 감당해야 될 손실은 크니까 네. 그 박스권 상단 정도 뭐 그쯤에서는 2,700포인트 근처나 아니면 22평선, 62평선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그걸로 또 이 밑에서 매수하라 뭐 이렇게 말은 쉬운데요. 네. 돈 있어야지 사죠. 돈 있어야지 사는 거니까 네. 일단 뭐 그렇게 조금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그거 당분간은 네. 이게 어디론가 터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주셨을 때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이재필 받는 종목들이라든지 이재필 전문가님의 얘기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은 확률적으로 좀 단기 운영하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주고 계시고요. 제가 보는 주가 흐름 안에서는요, 조금 더 용기를 드린다라면은 나스닥이 좀 공격적으로 좀 난폭하게 좀 떨어졌지만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위치로 봤을 때는 박스권의 위치를 아직까지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지금부터는 갖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역시 지금 같은 어지러운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제도 사실 정책적인 포인트를 많이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바로 포커스 EJ를 출발하겠는데 오늘도 유튜브 소통이 열려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포커스 EJ 바로 출발해 볼까요? 예, 자, 출발하기 전에 시청자님들이 유튜브에다가 조금 이렇게 글도 좀 적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V 보고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들어오셔갖고요. 글도 적고, 이렇게 소통 좀 하면서 방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이제 포커스 EJ 진행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재필 전문가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유튜브에서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예, 자, 오늘 포커스 EJ는 임플란트로 잡아봤습니다. 임플란트요? 예, 자, 오늘 임플란트로 잡은 거는 이유가 좀 있죠. 네. 4월 28일, 내일이죠. 자, 오늘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뭐 연말에도 마찬가지 뭐 한번 거래 재개가 될 것이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그 상장 심사가 있을 때 거래 재개될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면 정말로 기업심사위원회가 욕을 먹어도 바가지로 먹을 그럴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재개가 되면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임플란트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걸로 잡아봤고요. 자, 임플란트 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성장하는 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이 필연적인 게 표를 보시면요. 제가 저런 거 찾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저거 일일이 보고 연도별 출생자 보고 제가 일일이 엑셀로 막 이렇게 다 옮긴 거예요. 자, 저기 추천주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그냥 괜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운만 좋았다라면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수익률 뒤에는 저런 것들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게 연도별 출생자 수예요. 시청자님들 요거 캡처를 해 놓으시거나 뭐 그렇게 해 놓으시면요. 요걸로 굉장히 좀 어떤 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쪽에도 투자 아이디어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뭐 요건 하나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가 뭐 그렇게 하고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저쪽에서 쭉 요렇게 연도별 출생자들이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지금 1955년생부터 시작해서 1974년생까지 노랗게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90만 명 이상 태어난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그 3년, 3, 4년 정도 앞뒤로는 90만 명대고요. 이 1959년생서부터 시작해서 1971년생까지 이쪽엔 전부 다 1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65년생만 99만 명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저 인구가 점점 늙어간다는 얘기, 노령화돼 간다는 얘기가 확실히 실감이 나시죠. 그리고 작년은 26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재작년에는 27만 명이 태어났고요. 불과 뭐 한 4, 50년 전 그때보다 뭐 저 5분의 1 토막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4분의 1 토막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귀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애들 낳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자, 근데 저 노랗게 이렇게 칠해놓은 연령대가 거의 좀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뭐 그런 나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뭐 가끔 가다가 이 임플란트 얘기를 합니다만 이 병원에 가서 작년에 뭐 싹 다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또 한계가 조금 약간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뭐 또 한 번 가야 될 것 같은 재수 없으면 그런 불길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자, 일단 저런 것들이 이 치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를 해두면 이게 뭐 옆에 거 1개 해야 될 거, 뭐 3개 해야 되고, 뭐 한 3개만 하면 될 거, 5개, 7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2년 정도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저 치과 같은데 뭐 이런데 조금 뒤로 미뤄두신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임플란트가 가장 큰 걸림돌이 비싼 비용이었죠. 비싼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자, 예전에 이 임플란트가 처음 나왔을 때 뭐 한 2, 30년 정도 전에 그때는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뭐 500만 원씩 막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 그때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이었으니까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였었죠. 근데 뭐 요즘은 길거리 써붙여 놓은 거나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임플란트 하나에 59만 원, 뭐 69만 원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작지는 않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부담되는 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돈이 있어도 이 잇몸에 뼈가 좀 이렇게 녹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뭐 저 당뇨병이나 지병이 있고 그러면 또 못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거의 뭐 잇몸뼈가 없으면 뼈 이식을 합니다. 뼈 이식을 해서 심어주고 뭐 하여튼 거의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 금전적인 부담 그리고 기술적인 부담들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임플란트, 우리나라의 K 임플란트인데요. 지금 중국 쪽이 봉쇄를 해서 그쪽이 조금 좀 그렇긴 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통에 조금 좀 안 좋긴 한데요. 자, 중국 시장 쪽 이 임플란트라는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뭐 맹장 수술하듯이 의대를 나와서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그냥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대요.
자, 치대를 나와서 뭐 의사 선생님들이 이 임플란트 회사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 그래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손에 익은 것들, 이런 것들은 물론 뭐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요즘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번 손에 익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돼 있다 그래요. 자, 우리 H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키움 HTS를 쓰다가 다른 데 어디 유안타 HTS를 쓴다든가 뭐 미래셋 HTS를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헷갈려요. 저도 예전에 유안타 증권을, 예전에 동양증권이죠.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동양증권이었었는데 지금 유안타 증권인데요. 유안타 HTS를 쓰다가 키움에서 그 전문가를 하면서 키움증권 HTS를 써보니까 처음에 적응이 안 돼요. 정말로. 와, 이거는 뭐 어딨냐, 이건 어딨냐, 뭐 이 회사는 뭐 이거도 안 만들어놨어. 이렇게 막 되는데 뭐 없긴 왜 없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데 다 있는데, 자, 그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오스템 임플란트 쪽이 이 의사 선생님 손에 익었어요. 오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뭐 거기서 손에 익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디오나 뭐 덴티움 거를 이렇게 실립을 하려 그러면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 가면 계속 쭉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얘기는 저것만 보시면 그렇죠. 딱 봐도 야, 이거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섹터구나. 요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만 보시면 커가는 산업이다라는 거, 이 정도는 확 들어오실 것 같고요. 자,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입니다. 덴티움은 요거는 임플란트 2위예요. 2위인데 지금 상당히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금 며칠째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죠. 자, 요거는 러시아 쪽입니다. 러시아 쪽에 매출이 좀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그 러시아 쪽에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쪽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진 건데요. 이거는 뭐 러시아 쪽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 매출이나 뭐 중국 쪽 매출 아니면 다른 쪽 매출들, 이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그 없어지는 것들, 러시아 쪽 없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업종들 중에 가장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덴티움이니까요. 자, 이렇게 좀 빠지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좀 옆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덴티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종목은 디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디오는 제가 예전에 2015년도에 이걸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게 조금 생소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생소하다 보니까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기 시장이었습니다. 요 디지털 임플란트란 건 뭐냐 하면 이걸 구강 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갖고 3D로 분석을 해서 그 잇몸 뼈가 좀 이렇게 잘 남아있는 부분들, 그쪽에다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뭐 지금은 다른 회사들도 좀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메리트는 조금 떨어졌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디오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세심이라는 기업에다가 경영권 매각을 계약서를 썼어요. 이 최대주주 지분 뭐 이거 넘기는 거 하고, 최대주주 지분을 넘기는 거는 55,000원이더라고요. 뭐 지금 가격이 35,000원이니까 그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경영권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삼자배정 유상증자도 같이 하는데 그 가격은 또 뭐 31,000 얼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좀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거를 약간은 좀 깎는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요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속썩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경영권 매각이나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러면서 이 납입일이 길었을 경우에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불발이 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6월 12일 정도까지니까 납입일이 졌다니까 뭐 그때 돈이 들어오는지
매각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엔 덴티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 임플란트 업종 중에 가장 후발 업체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니까 아직까지는 어린애입니다. 근데 뭐 조금 시장이 작년에 흑자 전환은 했더라고요. 이 시장이 좀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요거도 같이 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뭐 투명 교정 관련해 갖고 뭐 그런 메리트도 좀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이 덴티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재미있는 종목이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임플란트 이 오스테 임플란트에 대한 거래 재개가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슈몰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종목들을 다시 본다라면은 어떤 종목이 또 탑픽 종목이 될까요? 탑픽으로는 네. 조금 좀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일단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자, 일단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되면서 횡령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작년에는 이게 광고 같은 거 이런 걸 안 했었어요. 전혀 안 했는데, 지금 광고 마케팅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거냐 하면, 화면이 나오나요, 지금? 저기 애들 참 귀엽더라고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리고 특곰탕은 8,000원, 10,000원. 그냥 곰탕은 8,000원.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런 광고가 나오던데. 자, 저런 것들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 거래 정지가 되면서부터 약간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케팅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2천억이나 사고가 터졌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인데, 자, 이 기업 실적에 비하면 작년에 그거 손비 처리하고도 흑자 400억 이상 흑자 전환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횡령사고라는 거 이거를 그냥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론이지만요. 자,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내부 통제 기준도 굉장히 강화를 시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올해 회사에서는 목표하는 게 올해 매출액을 1조 정도 매출액을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8,200억 정도 됐어요. 재작년에 6,300억 됐었고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분기 역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 주총에서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이 감사 선임할 때, 그럴 때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그게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액주주들이 연대해갖고 회사에서 선임한 감사들, 이런 부분들 부결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주들한테도 욕 안 먹으려면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한 부분도 자사주도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배당 부분들이 작년에 300원 배당했습니다. 굉장히 작게 배당을 했는데요. 10만 원짜리 300원이면 껌값이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늘려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거래가 재개됐을 경우에는 이게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닥 150에서 빠지죠. 코스닥 150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기관들, 그 패시브 펀드들, 이런 것들 갖고 있던 것들이요. 그 물량들은 출회될 수 있습니다. 팔아야죠, 그거. 이제는 팔아야 되니까. 대신에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냐 하면요. 코스닥 150에서 빠져나오면서 공매도는 못 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점을 그 기관 매물이나 이런 것들 좀 출회될 때, 그리고 올해 1월 달보다 작년 말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지수 자체도.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 그리고 기관 매물들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 차분하게 조금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나중에 요게 거래 재개되고 난 다음에 좀 자리를 잡으면 저도 적절한 타이밍에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EJ 이 시간에 이재필 전문가님의 팬분들이 상당히 많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포커스 EJ에 말씀해 주시는 시간 동안에 이재필 전문가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욕은 안 하죠.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필 받은 종목들이 너무나 이제 소개가 잘 되고 있어서 다들 그 수익에 대한 인증을 좀 같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강님께서도 최근에 가스대 발작을 바짝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좀 내셨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농산물 관련된 이 섹터로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필 전문가님이 그 농산물 테마 관련돼서 추천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제가 대신 옮겨다 드리도록 할게요. 예. 식량이라든지 사료, 뭐 농작물 관련해서 종목들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별로 대응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 사료 주식들 같은 경우는 네. 저 며칠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탁 같은 것도 네. 거의 상한가 선호가 전까지 아침에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20 몇 프로로 끝났어요. 그리고 고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료 쪽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너무 투기적으로 움직여서 이런 것들은 곤란하고요. 뭐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쪽으로는 조정받는 구간에서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 요런 쪽은 또 그때 움직입니다. 뭐 비료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병충해 여름에 장마철 근처가 되잖아요. 장마철 근처가 되면 거기서 좀 잘 움직여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말도 할 필요도 없고요. 뭐 거기서 지금 농사 지어야 될 땅에서 지금 뭐 탱크 갖다 놓고 뭐 포탄 쏘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렇다 치고 저 미국 쪽이나 저 아메리카 쪽의 곡창지대도 지금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파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 정도밖에 5% 정도밖에 파종을 못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자, 요게 이상기후나 날씨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올해는 조금 조정받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테마주 안에서도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농산물 관련된 섹터 추천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만약에 추천주들 중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또 추천할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뭐 지금 뭐 며칠 네.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 플러스 같은 것들. 그린 플러스. 예, 뭐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지금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죠. 네. 시청자님들, 네, 제가 그린 플러스 얻어냈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와서는 사실 정책 관련된 또 혹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좀 큰 종목들이 좀 곧잘 움직임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포커스 EJ에서도 좀 이 오스타 임플란트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자, 저 역시도 오늘 또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중요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부 정책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뉴스가 빠른 뉴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장중에도 또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형성에서도 사실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등락률 상위를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했던 종목들,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제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인수위라든지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정책에 대한 뉴스들 한번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오늘 장중에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신공항,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착공 시기를 2025년도로 준비한다.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좀 이 못을 박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이제 이 현 정부에 대한 색깔보다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역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놓았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주로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공항 사업에 대한 개요 모습인데 2025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착공을 진행하게 되고요. 뭐 향후에 이로 인해서
또 이 부수적인 여러 가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책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삼보산업이라든지 한국종합기술, 영화금속 이와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또 여기에서 추천했던 종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EJ 통해서 소개했었던 덕신하우징 같은 종목도 오늘 시간의 단일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기에는요, 이 전체적으로 건축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을 때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이 박스권에 대한 상단까지 쉽게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시간의 단일가 가격대에서 상한가를 갔다는 점 특징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저도 이 종목으로 해서 내일 한번 급등 수익률을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사실 어제도 그랬고, 뭐 이번 주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서 시장 해법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사실 건축 기자재 추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덕산하우징, 한국가구, NX, 또 뭐 그밖에 건축 기자재, 시멘트까지 이야기를 많이 건네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이 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또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장에서도 이슈화 되었던 좀 정책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인수위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2026년도에요. 6G에 대한 시연을 세계 처음으로 시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첫 시연 타이틀 목표로 해서 이제 6G에 대한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일단 통신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이 여러분들이 1G부터 6G까지의 통신 세대에 대한 변화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곧잘 하기도 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5G에서 이제 AI, 지능적인 부분들을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6G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6G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주변 인프라 구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5G 관련된 종목들하고요, 추가적으로 6G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KMW라든지 OE솔루션, 뭐 RFHIC, RN2 테크놀로지, 기가레인 이와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6G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화면처럼 5G와 6G에 대한 차별점을 많이 소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6G에 대한 타이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인수위에서 또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함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현 정부와 다른 색깔을 준비한다라면은 부동산 정책에서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과 같은 정비 산업에 대한 관점을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으로 본다라면은 건축, 기자재 종목들이 상당히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따라서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주목하는데요. 한국가구, NX,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덕신하우징, 그리고 대림비엔코, 고려시멘트 이와 같은 건축 기자재 종목들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인수위를 통해서 또 윤석열 당선인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지금처럼 나스닥이 힘들고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재미가 없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정책에 대한 이슈처럼 빠른 이슈에 많이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이슈는 놓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인수위에서 한 달 이내에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 이후부터는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좀 정부 정책 관련된 뉴스를 좀 기대해보자. 그러면은 가장 빨리 먼저 좀 주목받는 이슈는 무엇일까라고 본다라면은 부동산 정책과 또 원전에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꼭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서 저도 조금 이렇게 보니까요. 질문을 올려주신 게 있는데, 건설주는 끝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러브스기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에 변함없다라고 못을 또 박았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부동산 정책, 공급에 대한 추이를 늘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주택 지표에 대한 변화는 당연히 건설주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자료 하나를 좀 가져왔었을 때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 환율에 대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바스켓이 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답답하다. 그러면은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오히려 역으로 수익 기업이 아닌 수출 기업에게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중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끌고 가면서 제가 건설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도 건네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좀 가까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 다시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건설 기업들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상당히 좀 경기 방어 역할을 잘 해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까지 해서 주택 지표에 대한 수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재 공급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그러니까 수입보다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서도 조금은 좀 시장 예측보다는 좀 방어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국내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라면 건설주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주요 국가 주요 지역에서 이 에너지 플랜트 건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주 괜찮다.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주 중에도 네. 대형 건설주가 있고 네. 또 중소형 건설주들 조그마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는 뭐 어떤 거를 좀 타겟을 하는 게 저는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건축 기자재를 가장 네.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인 포지션에서는 연말까지 좀 봤을 때 해외 수주 모멘텀까지 기대해 본다라면은 대형 건설사들 놓치지 말고 보셔야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또 이 대형 프로젝트가 또 준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대한 추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건설주는 좀 다른 정말 큰 이슈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이라크 관련된 이란 관련되는 네. 뭐 그런 모멘텀들도 조금 존재할 수 있죠. 건설주의 이란이 이란이요? 지금 핵 네.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거기서 좀 되게 되면 예전에 네. 처음에 이란을 제재를 할 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네. 가장 늦게 짐을 싸갖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이란 제재를 할 때.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저 핵협상을 새로 한다 그랬을 때 그때 2016년도 정도였을 때 네. 그때 건설주들이 또 한번 뭐 좀 재밌게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죠. 그렇죠. 네. 이란과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포인트로 잡아보기도 합니다. 네. 자, 저 포커스 이제는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추천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삼영엠텍입니다. 자, 이 삼영엠텍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낯서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거는 어떤 때 가장 잘 움직이냐면요. 어디서 지진 났다 그러면 바로 그냥 평 하고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자,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원전하고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원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전 수명 연장하는 그런 것들 반대하면서 시위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 계시는데요. 저는 신정부에서 이 원전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당선인께서 그때 후보 시절에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 포기가 안 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상풍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인수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원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 포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중에서도 차세대 원전이 가장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 GS나 두산,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작회사를 통해서 이 소형 원전 뭐 이런 쪽으로 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이슈가 될 겁니다. 조금 조용하다 싶으면, 잠잠하다 싶으면 또 한번 이슈가 되고, 또 잠잠하다 싶으면 또 한번 이슈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자, 뭐 그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뭐 이런 쪽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 자, 지금 원전 관련주들 중에 좀 이렇게 다들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좀 많이 올랐어요, 원전 관련주들도. 근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진 종목들, 덜 알려진 종목이라야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을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삼성엠텍 같은 경우는 신고리 1, 2, 3, 4호기에 부품을 납품을 했고요. 그 다음 울진 5호기, 6호기에 또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월성 1, 2호기에도 부품을 실제로 납품을 했어요. 자, 한신기계가 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냐 하면요. 한신기계가 실제로 그 공기압축기를 우리나라 원전에다가 공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도 좀 잘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근데 이 삼성엠텍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그렇게 썩 잘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자는 안 나는데요. 당기순이익은 조금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적자는 안 나는데 좀 그냥 좀 그 정도 조금씩 버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원전을 지금 다시 건설할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거 소형 모듈 원전들 이런 부분들로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라면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 이런 부분들도 부품 회사들 상당히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그 정부 정책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치고 그냥 당선되기 전에 잠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번 쭉 이렇게 더 가지 않은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섹터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보시고 좀 출렁출렁하는 구간에서, 근데 원전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섹터든 다 마찬가지예요. 올라갔을 때 저거 가는구나 하고 쫓아가면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비싸게 산다고 주식에다가 금칠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10,000원에 사도 한 주고요. 9,000원에 사도 한 주고 20,000원에 사도 한 줍니다. 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좀 노려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게 플랜트 기자재나 그리고 조선 선박의 엔진 구조재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요. 지금 배 이런 것들 조선 수주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 LNG선 관련해 갖고 지금 러시아가 폴란드에는 그냥 끊어버렸죠. 자,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돼가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당장 굉장히 춥겠지만 어떻게든 대체 에너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카타르나 미국에서 갖고 오겠죠. 자, 이런 것들은 배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LNG선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앞으로도 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일 내에 러시아 석유, 그러니까 원유 러시아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쪽도 발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찾아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에너지 관련해 갖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사업이 좀 호조를 보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항상 다음날 아침 시초가죠. 자, 시초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7,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2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벽산입니다. 앞에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입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는 건축 기자재였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덕신 하우징이 상한가를 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덕신 하우징에 대한 이 소개에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보다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뉴스로 상한가를 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못지않게 이 부동산 관련된 이 건축 기자재 종목들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세를 잘 보여줬는데, 내일장에서 건축 기자재들의 동반적인 움직임들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벽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단열재, 외장재 등과 같은 건축 기자재, 패널을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 빌트인 주방기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에서 인테리어 관련된 수혜주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 자회사로 하츠를 가지고 있는데 하츠에 대한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인법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사건 사고가 좀 많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이 아파트 붕괴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주요 물류 창고 기지에서 여러 가지 화재 사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때문에 건축 기자재에 대한 표준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벽산이 만들고 있는 친환경 소재 혹은 여러 가지 이 단열 외장재에 대한 패널 공급이 상당히 까다로워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벽산의 이 주 제품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요 패널로 수혜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벽산의 올해 실적에 대한 이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시장보다는 올해 실적을 더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시면서요,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곧 이 거래량에 대한 탄력이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덕신 하우징을 소개했을 때도 이와 같이 거래량의 유입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통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산의 지금 현재 눌림목 같은 가격권은요, 사실 주가를 좀 큰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한눈에 좀 보이시죠? 다중바닥을 만들었었던 뭐 중요한 매물대에 대한 하단을 만들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가격 지지가 나온다라면은 다음 텐션에 대한 탄력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선은 현재까지는 박스권에 대한 대응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4,4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이 박스권에 대한 하단 라인대가 좀 지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했을 땐 3,24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벽산과 같은 부동산 정책 관련된 내용들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 벽산의 자회사 중에 가장 큰 게 하츠죠. 네, 하츠 실적이 상당히 좋죠. 네. 하츠는 제가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네. 이 시간에요. 이 하츠 같은 경우도 네. 저런 것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죠. 정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하츠가 주방 후드 부분들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 이런 쪽에서는 전체의 한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국내 1위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츠에 대한 성과가 또 모회사인 벽산에 대한 모멘텀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건축 기자재를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한국가구, 그리고 NX, 대림비엔코, 덕신하우징, 벽산, 그리고 시멘트 영역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네. 시청자님들 말씀해 주시는데 SPG 얘기가 나오네요. SPG 얘기가 나오는데, 이 SPG 같은 경우는 팔 일이 없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요게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죠.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로봇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삼성봇을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봇 사업부가 13명이었는데 작년에 지금 13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일본 째를 거의 다 이렇게 갖다 쓰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 SPG에서 대신 할 거고, 뭐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고, 좀 차트 같은 경우도 참 이쁘죠? 22평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저때 3월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22평선을 한 번도 안 깨고 계속 22평선을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SPG는 EJ 시간에 이재필 전문가님이 소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주가 차트 좀 보시면서 좀 차트적인, 좀 기술적인 대응 영역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보다 지금 네. 한 46% 정도가 수익이 났는데요. 네. 46%면 이 장에 그렇게 적은 수익은 아니죠. 상당한 그런 수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가 완전 정배열 상태잖아요. 완전 정배열 상태인데, 가장 밑에 240선 있고 120선 있고 60선 있고 그 다음에 20선 있고, 지금 60선하고 22평선에 그 가격이, 거리가 조금 멀긴 해요. 이격이 조금 커진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도 되게 좀 이쁘게 이렇게 좀 마감이 됐는데요. 전고점 이거 뚫고 이렇게 넘어가서 슈팅이 나오더라도 요거는 지금 쫓아가기는 조금 그래요. 쫓아가기는 조금 그렇고, 좀 수렴이 약간이라도 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 일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제가 셀프 인사를 좀 해본다면은 오늘 제 생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디님들이 뒷 배경으로 좀 이 축하 노래를 좀 불러주고 계신데 일단은 제가 셀프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축하 많이 해주시면 박수! 여기 화답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추천주 많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꺼야죠. 그래, 네, 촛불 탁. 네. 네. 자, 오늘 또 이와 같은 좀 이야기로 많이 채웠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더더욱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들 계속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